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빛변리사학원에서 특허법 강의하고 있는 한승준 변리사라고 하고요. 오늘 입문자 설명회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간략한 소개를 좀 짧게 말씀드리고 나서 설명회 진행할 건데요. 일단 저는 2018년에 변리사 시험 최연소를 합격을 해가지고요. 그때부터 다음 해 초부터 바로 여기 한빛변리사학원에서 특허법 강의 시작해서 지금까지 2019년 초부터 지금 23년이잖아요. 23년까지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 1차, 2차 특허법 다 강의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은 특허법인에서 변리사 실무 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말에는 학원에서 강의도 하고 있고요. 그런 정도만 짧게 설명을 좀 드리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설명회는 기본적으로 산업재산권을 대리하는 직업이거든요. 변리사가. 변리사 뭔지 잘 모르시잖아요. 저도 공부 처음 시작할 때 도대체 이게 뭐 하는 직업인지 잘 모르는 상태로 공부를 시작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일단 산업재산권법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린 다음에 이 변리사는 뭐 하는 직업인지도 좀 설명드리고, 그리고 뒤에서 뭐 민법 강사님이나 자연과학 강사님들이 다른 뭐 개별적인 과목에 대해서 설명을 좀 더 해드리겠지만, 저는 이제 산업재산권법 관련해서 공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거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시험이 1차만 보면 되는 게 아니라 2차도 합격을 해야 변리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1차랑 2차랑 시험이 어떻게 다른지 그걸 개략적으로, 이 공부를 아직 시작을 안 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실 거라 가지고 개략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이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지식재산권이라는 표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살면서 한 번쯤 들어보셨을 수가 있는데요. 이제 지식재산이라고 하면은 영어로는 IP라고 합니다. Intellectual Property라고 해서 뭔가 무형의 뭔가 막 아이디어, 어떤 쉽게 얘기하면 길거리 걸어 다니다 보면은 뭐 상표나 이런 거 있잖아요. 간판이나 이런 거에 다 그런 브랜드 이런 게 표장 자체를 보호하는 게 아니고 그거에 뭔가 쌓여 있는 사람들의 전체적인 신용이나 이런 거를 보호하는 거거든요. 그런 게 이제 보호가 되어야 하고, 그래서 그런 어떤 무형의 것들을 이제 총칭해가지고 지식재산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그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를 이제 지식재산권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식재산권이라는 게 크게 세 가지로 쪼개지거든요. 산업재산권이라는 게 하나가 있고, 이제 저작권이라는 거는 살면서 한 번쯤 들어보셨죠? 뭐 저작권을 침해했다, 뭐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죠? 뭐 그런 게 하나가 있고요. 그거 말고 뭐 신지식재산권 저런 것도 하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변리사는 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대리 업무는 이제 산업재산권에 대해서 대리를 할 수 있다라고 변리사법에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면 뭐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이런 거에 대해서 배우게 되고, 여러분들이 1차 시험에서 산업재산권 법이라는 과목을 치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권, 상표 법에 대해서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1차 시험은 총 3가지 과목을 보게 되는데, 이제 민법이랑 산업재산권법이랑 자연과학개론 이렇게 3가지를 보게 되고, 그 중에서 산업재산권에 대해서가 다시 이렇게 또 4가지 법률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 정도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그러면 도대체 이제 변리사가 뭐 하는 건지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이 1차에서도 배우게 되시고 2차에서도 배우게 되는 이 산업재산권이라는 거는 어떤 거냐면은 어떤 이제 무형의 가치가 있어요. 누가 뭔가를 발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 전문가라는 거는 뭔가 필요에 의해서 생기는 직업인 거잖아요.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해서 생기는 직업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사라는 직업은 아픈 사람이 있으니까 그걸 고치기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변호사라는 직업은 사람들이 싸우니까 그걸 해결해주기 위해서 있는 직업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변리사는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은 뭔가 새로운 발명을 하거나 어떤 신규한 아이디어를 떠올리게 되거나, 아니면 제가 예를 들어서 A라는 표장에 대해서 뭐 한승준이라는 이름에 대해서 뭐 이 상품에다가 지속적으로 썼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한승준이라는 이 상품에 써져 있는 글자를 보면은 이거는 품질이 좋은 거네 라는 인식을 갖게 됐어요. 그러면 어느 순간부터 그 인식을 보호해줄 필요가 있게 되겠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신뢰를 하게 된 거니까 그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어떤 무형의 가치라는 게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럼 그 무형의 가치가 있으면은 그걸 그대로 두면은 너무 불안정하잖아요. 이 무형의 가치 눈에 보이지도 않으니까 이게 도대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이걸 어떻게 보호할 건지가 너무 애매하기 때문에 그걸 어떤 등록된 권리로서 보호를 하게 됩니다. 그걸 이제 보통 하게 되는 곳이 특허청이라는 정부 기관에서 그걸 보호를 하게 되고 변리사가 되면 대부분의 업무를 특허청을 상대로 하는 업무를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등록 권리를 만들게 되고요. 그럼 등록 권리가 발생을 하게 되면 그거 제가 만약에 특허권을 제가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저 사람이 제 걸 만약에 막 베껴요. 그러면 시비 걸어야겠죠. 너 왜 내 거 써? 쓰지 마. 이런 식으로 권리 주장을 해야겠죠. 그런 업무가 이제 분쟁 업무가 되는데 크게 여러분이 배우게 되실 산업재산권법이라는 것들은 다 두 가지 파트로 쪼개집니다. 첫 번째는 어떤 무형의 가치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등록을 받을 건지에 관한 내용들이 하나가 있고요. 대표적인 예시를 들어보면 여러분이 무슨 학교를 다닌다든지 무슨 학교를 다니면서 무슨 프로젝트 같은 걸 했어요. 프로젝트라는 과정에서 뭔가 발명을 했어요. 그러면 그거를 보호받고 싶을 거잖아요. 그럼 그 무형의 가치 자체를 보호받는 건 너무 추상적이기 때문에 그거를 명세서라는 어떤 특허에 관한 문서 형태로 작성을 해야 그거를 보호를 해주거든요. 법에서. 그러면은 그 무형의 객체를 명세서라는 특허 문서로 변환을 해야겠죠. 무형인 걸 문서로 바꿔야겠죠. 무형인 걸 문서로 바꾸는 게 이제 여기 파트 1이라고 써놓은 이제 출원 업무에 관련된 것들이 됩니다. 그럼 이제 그 등록 권리가 발생하면은 그거에 대한 분쟁 업무, 그게 이제 두 번째 해서 모든 산업재산권법은 두 가지 파트로 쪼개져 있다. 이제 무형의 가치를 등록 권리로 만드는 과정에 관한 이제 파트가 하나가 있고 그 등록 권리를 가지고 다른 사람이랑 어떤 분쟁을 하게 되는 파트로 이렇게 두 개로 쪼개져 있습니다. 이제 모든 산업재산권법이 다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래서 여기서 변리사 업무가 이제 보이게 되거든요. 저는 사실 변리사가 뭐 한 직업인지도 잘 모르고 그냥 공부를 하다가 변리사가 이거 하는 직업이었구나 한참 공부를 하다가 깨달았는데 이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형의 가치를 등록 권리로 바꾸는 거, 그러니까 권리화라고 하게 됩니다. 이제 등록 권리로 만드는 작업이라고 해서 권리화, 즉 이걸 출원 업무라고 부르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특허사무소 그 변리사 합격을 하게 되면은 대부분의 변리사들은 특허사무소나 특허법인 같은 곳에서 특허 실무를 하게 되는데 거기서 대부분 하게 되는 업무가 이제 출원 업무를 많이 전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가장 중요한 업무기도 하고요. 이런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가 어떤 게 있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등록 권리를 가지고 분쟁이 발생했을 때 보통 문제되는 게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내가 특허를 받았는데 내가 진짜 적법하게 잘 받은 건지. 왜냐하면 이 발명이라는 거는 되게 좀 진보한 발명만 보호를 하거든요. 되게 막 어줍지 않은 발명은 보호를 안 해요. 되게 좀 뛰어난 발명만 보호를 하거든요. 그럼 이제 이 발명이 뛰어난 발명인지 어줍지 않은 발명인지 나중에 심판이라든지 소송에서 문제가 되게 됩니다. 그럼 거기 가서 변리사가 특허권자 측을 대리하면 이거는 진보한 발명이니까 보호받아야 된다. 특허권이 유효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는 거고 그 특허를 죽여야 하는 입장에서는 이 발명은 전혀 진보하지 않았다. 무효가 돼야 된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게 되는 그런 권리 유효성에 관한 분쟁이 하나가 있고요. 그 권리 유효성이 만약에 인정이 되게 되면 내 특허는 유효한데 너가 지금 내 걸 침해하고 있어. 이거에 대해서 판단하게 되는 거. 저 사람이 내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 다투게 되는 업무가 이제 침해 판단에 관련된 업무인데 그런 업무는 다 심판 업무나 소송 업무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크게 하는 업무가 두 개인 거죠. 이제 출원 업무랑 심판 소송 업무. 이게 법에서 규정이 되어 있는 변리사의 업역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거 말고도 요즘에는 그 정말 많이 그 업역이 확장이 돼가지고 많이 업무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보면 크게 업무가 이 정도가 있으면 출원 업무에서 인커밍 아웃고잉 국내 사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분쟁 업무, 구애 업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간략하게만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출원 업무가 이 세 개 이렇게 있잖아요. 인커밍 아웃고잉 국내 사건. 그 산업재산권에 관련된 애들은 나라마다 법이 다 달라요. 법이 다 달라서
우리나라에서 변리사 자격이 있으면 우리나라에서만 변리사 자격이 있는 거예요. 운전면허는 우리나라에서 운전면허하고 뭐 하면 국제 운전면허 나오잖아요. 그거랑 좀 달라요. 우리나라에서 변리사 자격이 있으면 우리나라에서만 변리사 활동을 할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중국에서 변리사 자격이 있으면 중국에서만 변리사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속지주의 원칙이라고 하는데 그 나라에서는 그 나라의 법이 그 나라에서만 적용되게 되는, 즉 우리나라에서 특허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나라에서만 그 권리 행사를 할 수 있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어떤 권리를 가지고 싶은 특허권을 가지고 싶어요. 근데 이 나라에도 갖고 싶고 저 나라에도 갖고 싶고 저 나라에도 갖고 싶어요. 그러면은 그 나라마다 다 출원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외국 고객이 우리나라한테 들어올 때 그걸 담당하는 업무를 인커밍이라고 하고요.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가는 업무. 이제 그냥 쉽게 생각해서 삼성전자 같은 거 생각하면 돼요. 우리나라 기업이잖아요. 우리나라 기업이 미국에도 특허 받고 싶을 거고 뭐 대만에도 특허 받고 싶을 거고 이러겠죠. 그럼 이제 우리나라에서 완성된 발명을 가지고 외국으로 뻗어나가는 거, 그런 거 이제 아웃고잉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인커밍 사건, 아웃고잉, 그리고 국내에서 발명된 걸 국내에만 출원하는 경우도 당연히 있겠죠. 그래서 그런 크게 인커밍, 아웃고잉, 국내 사건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크게는 분류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 뭐 분쟁 업무, 아까 말씀드린 뭐 심판이라든지 뭐 소송이라든지 이런 업무도 있고, 그 외에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산업재산권 중에 대표적인 게 특허권 같은 게 있는 건데, 특허권을 가지고 우리가 그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잖아요. 은행에 가면은 마찬가지로 특허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뭘 해야 될까요? 주택은 그 부동산은 가격이 어느 정도 평가를 하잖아요. 이 집의 가격은 어느 정도니까 어느 정도까지 대출을 해줄게, 이런 걸 평가를 감정을 해야겠죠. 특허권도 마찬가지로 그걸 감정을 해야 되는 거, 누가 감정을 할 거냐? 변리사가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제 은행이나 이런 곳에 속해 있는 변리사들이 이런 그 무형에 갇힌 특허권에 대해서 가치 평가를 하고 그걸 가지고 뭐 투자를 한다든지 이런 다양한 업무를 진행하는 그런 업무도 있다, 이런 게 있고요. 그래서 근무지 한번 보면은 가장 많은 변리사들은 특허사무소나 특허법인에 있습니다. 이런 게 보통 대부분의 그 근무지라고 볼 수 있겠고요. 뭐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이런 데도 있는데 크게 차이가 유의미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보통 특허법인 하는 데서 법무법인 같이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 특허사무소, 특허법인,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거의 비슷한 일을 하는데,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쪽에 가게 되면 심판소송 업무를 조금 더 많이 하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그런 게 있고요. 그리고 뭐 인하우스라고 되어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사내 변리사 같은 거예요. 일반 기업에 소속되어 있는 변리사, 이런 직업도, 그런 그 근무지도 있고요. 이외에도 아까 이제 뭐 기술가치 평가 이런 거 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거 전문으로 하는 투자 회사 같은데, 뭐 벤처카피탈 같은데 들어가가지고 이런 업무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정도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로 변리사 얘기는 좀 드리면 될 것 같은데, 이따가 그 질문하고 싶으시면 그때 또 질문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게 있고요. 그리고 공부 방법론을 짧게만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산업재산권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면은, 산업재산권법에서 가장 근간이 되는 거는 특허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기본 강의를 들으실 때도 특허법부터 들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산업재산권법이라는 거는 어떤 절차들에 대해서 규정이 되어 있는 법률인데, 그 절차는 누구에 대해서 하는 절차냐면 특허청에 대해서 하는 절차들이거든요. 그래서 특허법, 상표법, 뭐 실용신안법, 디자인법, 이거 4개가 공통된 절차를 공유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걸 어디서만 배우냐면 특허법에서만 배워요. 그래서 일단 특허법에 대해서 다 배우시고 나서 나중에 여러분이 상표랑 디자인을 순서대로 들으셔야 되는데, 상표랑 디자인을 들으실 때는 강사님들이 어떻게 가르치냐면 이건 특허랑 공통되니까 건너가겠습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공통적인 건 다 어디서 해야 되는? 특허법에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허법에서 여러분이 공부를 잘 해놔야 다른 거를 쉽게 넘어갈 수가 있어요. 공부량을 줄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특허법에서 중심을 딱 잡고 상표랑 디자인에서는 차이점이 뭔지를 위주로 이렇게 공부해가는 방향으로 공부를 좀 해야 됩니다. 그런 게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특허청이라는 행정기관에 대한 절차를 밟는 것에 관한 법률이다 보니까 절차적 성격이 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절차적 성격이 강하다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은 법이 어렵다는 뜻이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이게 여러분 나중에 민법을 공부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민법은 차근차근 공부한다라는 게 가능한 과목이에요. 차근차근 공부한다라는 거. 1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만 그러니까 여러분의 배경 지식이 빵인 상태로 1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 읽어요. 이해가 돼요. 민법은. 근데 특허법은 배경 지식 없는 상태에서 1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 못 읽어요. 왜 못 읽냐면 1페이지부터 20페이지가 순서대로 가는 게 아니고 이 앞부분을 배우다가 뒤에 있는 개념이 다시 계속해서 개입이 되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어떤 식으로 좀 나중에 그 입문하시는 김에 지금 좀 기억을 해두시는 게 필요한 게 뭐냐면 빨리 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 되게 잘하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이게 다 이해해야 넘어가야지 마인드로 접근을 하면은 망하는 과목이거든요. 특허법이.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 안 되고 빠르게 돌려야 돼요. 초반에는. 나중에 천천히 꼼꼼하게 읽는 게 무조건 필요하긴 한데 처음부터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되고 초반에는 빠르게 회독을 좀 하고 그런 방식으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 나중에 뭐 기본 강의나 이런 거 들으실 때도 빠르게 회독을 좀 하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있고요. 나중에 1차 시험은 결국에 기본서 회독하고 문제풀이 이거 두 개밖에 할 게 없거든요. 이거 두 개가 끝인데 이제 기본서 회독이랑 문제풀이 균형을 잘 맞춰야 된다. 이 무슨 뜬구름 잡는 소리냐면은 초반에는 기본서 회독만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아는 게 없으니까 문제풀이를 못 하니까. 그래서 기본서 회독을 계속해서 하게 되는데 기본서 회독만 계속 하게 되면 이게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기본서 회독을 한 2회독 정도 하시면은 그 다음에는 무조건 문제를 조금씩 병행하면서 공부를 하시고 나중으로 가면 나중으로 갈수록 문제풀이 비중을 조금씩 높이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시험 막판으로 갈수록 정도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정도가 있고요. 그 개략적으로 그 강의 구성을 좀 설명드리기 전에 제가 1차 공부 어떻게 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1차를 한 번 치고 2차 시험을 두 번 쳐서 두 번째 친 2차 시험에서 합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언제부터 시작을 했냐면 2016년 9월 1일, 8월 말 9월 1일 이쯤부터 공부를 시작을 해가지고 그 다음 해 2017년에 치러졌던 2월 달에 치러지는 1차 시험에 합격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5개월 정도 공부를 하고 합격을 한 거거든요. 그때 5개월 합격하고 그리고 그 해는 동차 시험 날리고 그 다음 해에 그 2차 시험 두 번째 치는 걸 이제 기득이라고 부르는데 기득으로 합격을 하였는데요. 그 9월에 공부를 그러니까 딱 지금 여러분 이거 듣고 나서 집 가서 책 주문해서 공부 딱 시작하면은 딱 저처럼 공부하게 되는 거거든요. 공부를 어떻게 좀 하는 게 제 생각이 제일 효율적인 것 같냐면 기본 강의 듣고 나중에 최신 판례 강의 듣고 시험 치러 가는 거 이게 두 개는 필수고요. 나머지는 선택으로 여러분이 여기서 부과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이 여기 오셨으면 아직 공부를 시작 안 하셨거나 이제 막 할까 말까 고민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면은 기본 강의, 최신 판례 강의 이 두 개를 위주로 공부를 한다. 이거 두 개는 좀 듣고 가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진입을 하시게 되면은 곧바로 민법부터 해가지고 기본 강의 수강을 다 하시고 그 다음에 특허 들으시고 상표 들으시고 디자인 들으시고 시험 보러 가면 되는 그런 순서거든요. 그래서 특허는 민법이 기본 강의 되게 길어요. 그래서 민법 기본 강의 처음에 들으실 때는 여러분이 법이 처음이어가지고 잘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좀 막막할 수가 있는데 그때 민법 공부하시면서 자연과학개론 4개잖아요. 물화생지 4개를 쳐야 되는데 그 중에서 1개 정도만 같이 좀 공부를 같이 하면은 좀 타이트하게 계속해서 공부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하루 종일 민법만 하다 보면 공부가 잘 안 되니까 자연과학 1개 정도 같이 껴가지고 같이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정도가 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간략하게 1차 시험이랑 2차 시험 차이점을 좀 말씀드려볼까요? 1차 시험은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뭐 다음 중 틀린 지문을 고르시오. 그리고 뭐 다툼이 있는 경우에 판례에 의함해서 기본적으로 판례가 참인 명제라고 가정하고 푸는 문제들이거든요. 1차 시험은. 그래서 뭐 특허법 몇 조 몇 항에 따르면 뭐 진보성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뭐 진보성 뭐 이렇게 해야 된다 하면 여러분이 OX를 가리고 2번 지문, 5번 지문까지 다 OX 가리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차 시험에서
공부를 제대로 하기만 하면은 산업재산권은 발목을 잡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고등학교 때 수능 보고 이런 거 다 객관식 문제 풀어 보셔서 아시겠지만 5개 지문을 다 알아야 맞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80%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모르는 지문이 1개 있고 4개 지문만 알고 있으면 무조건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인 거잖아요.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1차 시험은 정오를 가리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거든요. 2차 시험은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얘랑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특허법에 일사부재리라는 개념이 있는데 특허법상 일사부재리 원칙에 대해 설명하시오 하고 10점이라고 되어 있는데 10점이라고 하면 A4 기준으로 한 페이지 반 정도를 채워야 되는 문제인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뭐 이러면은 어떻게 써야 될까요? 뭐 일사부재리 원칙은 의의가 뭐고 이 규정이 있는 취지는 뭐고부터 시작해서 목차를 잡고 그 안에 밑에다가 내용을 써 나가면서 이런 식으로 답안을 작성을 해야 되는데 근본적인 차이가 뭐냐면 어떤 내용이 있을 때 그 내용에 대해서 정오를 가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랑 어떤 옳은 내용에 대해서 내가 눈 감고 말할 수 있냐의 차이거든요. 두 개는 완전히 달라요. 공부 방법이. OX 가리는 문제는 여러분이 그냥 하루 종일 머리를 비우고 OX만 계속해서 1번 지문 맞는지 틀린지 2번 지문 맞는지 이것만 하루 종일 하면 다 그냥 산재법 때문에 떨어질 일은 없는데 2차 시험에서 특허법, 상표법 이런 과목들은 서술형으로 치는 시험이다 보니까 이제 암기를 해야 되는데 그 암기를 보통 어떻게 하게 되냐면 눈 감고 이 내용을 내가 말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입으로 말할 수 있어야 쓸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 정도만 설명을 드리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 정도가 있고요. 그리고 저 여기 이 웹사이트 주소가 하나가 있는데요. 이 bit.ly/하고 pilothan 이렇게 있는데 이거 핸드폰 인터넷 창에다가 이거 치면은 카카오챗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거 들어가가지고 저한테 이제 1대1 카톡으로 좀 질문이나 수업 방향에 대해서 질문하실 거 있으시면 여기로도 질문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러면 질문 같은 거 하실 분 있으시면은 질문 답변 드리는 방향으로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특허법이나 뭐 산재법 관련해서 질문하셔도 괜찮고요. 뭐 변리사 그래서 뭐 한 직업이냐 이런 거 물어보셔도 상관없고요. 뭐 그렇습니다. 뭐 다양한 질문 최대한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험 준비하셨을 때 네. 관련해서 질문을 혹시 그때 그냥 대학 마치고 하시는 건가요? 아 제가 2학년 1학기까지 하고 휴학을 했어요. 원래 이제 휴학을 한 목적은 뭐 해먹고 살지 좀 고민을 하려고 휴학을 한 거였는데 그때 찾다가 어느 날 제가 뉴스에서 변리사가 돈을 잘 번다는 뉴스를 보고 덜컥 진입을 한 거죠. 그래서 2학년 2학기부터 휴학을 해서 휴학하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휴학하고 공부하고 합격할 때까지 계속해서 휴학을 했고요. 그래서 합격하던 합격 발표 날 때는 복학을 해가지고 그때 복학해서 학교 수업 들으면서 해서 합격하고 나머지 학교 듣고 그리고 졸업하고 이제 일하고 있는 그런 겁니다. 네. 또 질문하실 분 있으신가요? 변리사가 뭔지 다 이해가 가셨나요? 그냥 시덥지 않은 질문이어도 괜찮으니까 다양한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외국어 같은 거 네, 네. 알면 좋은 외국어 같은 거 영어 빼고 뭐또 있을까요? 업무를 함에 있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변리사 업무를 함에 있어서는 외국어를 잘하면 당연히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나가는 사건도 있고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사건도 있고 외국에 있는 대리인이랑 메일로 서신 교환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외국어를 잘하면 당연히 좋죠. 어떤 외국어든지 잘하기만 하면은 정말 좋죠. 네. 뭐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당연히 영어 잘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부터는
분야마다 조금씩 다른데 보통 그 변리사가 다루는 기술 분야를 한 3개에서 4개 정도로 나누는 것 같습니다. 기계 분야가 하나가 있고요. 전자 쪽 분야가 하나가 있고요. 뭐 반도체 이런 거 다 전자에 포함되는 개념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화학 분야가 하나가 있고, 그 외에 바이오나 제약 분야 이렇게 해서 크게 4가지 아니면 3가지에서 기계, 전자, 화학, 바이오 이렇게 3가지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 그 어느 분야든지 간에 제일 중요한 거는 영어고, 그리고 기계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기계공학과를 졸업을 해가지고 기계랑 전자 2개 다 하고 있거든요. 기계 쪽은 일본어가 좀 많이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은 일본 쪽에 어떤 중장비 업체나 이런 게 좀 많아가지고, 그래서 그런 게 하나가 있습니다. 뭐 영어 다음에는 일본어 정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영어만 잘 해도 네, 먹고 사는데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을 네. 네. 아, 그 다루는 기술 분야별로 어떤 분야가 유망하냐 이런 말씀하시는 거죠. 그 일단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변리사는 지금 모든 기술 분야가 다 인력난이에요. 다 인력난이에요. 뭐 기계, 전자, 뭐 화학, 바이오 할 것 없이 다 인력난이거든요. 모든 사무소가 지금 사람 못 구해서 난리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일단 전체적으로 봐도 연봉이 계속해서 해가 갈수록 조금씩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유망한 분야는 당연히 전자 쪽입니다.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가 반도체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최근에 전자 쪽 전공한 변리사가 합격률이 그 예전에 전자과 나와서 합격하던 변리사보다 최근에 전자과 나와서 합격하는 변리사 수가 조금 줄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자 쪽이 유망하기로는 제일, 현재로 봤을 때 제일 유망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너무 다양해가지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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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그러니까요. 이런 겁니다. 그 예시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그 특허법에서 제일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진보성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진보성. 진보성이 뭐냐면은 쉽게 얘기해서 어떤 발명을 완성을 했어요. 그 발명을 특허를 받아야 이제 보호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발명이 이런 거죠. 그 계약이라는 게 있잖아요. 계약이 뭐죠? 보통 계약이라고 하면은 서로 다른 두 사람이 합의를 하는 걸 계약이라고 부르게 되는 건데, 근데 이 특허라는 거는 일종의 계약이에요. 뭐냐면 이 사람이 있고 국가가 있어요. 그러면은 사람이 국가에 대해서 내가 이 발명 완성했으니까 독점 배타적인 권리를 줘라고 요구를 하는 거고, 국가가 알았어, 독점 배타적인 권리를 너한테 줄게라고 하면 이제 보호를 해주는 개념인데, 모든 발명에 대해서 독점 배타적인 권리를 다 주는 게 아니고 진보한 발명에 대해서만 독점 배타적인 권리를 주게 되거든요. 그럼 그 진보성이라는 요건이 만족이 돼야만 특허를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고, 거기서 추가로 만약에, 근데 생각해 보시면 그 진보했다라는 게 되게 추상적이지 않나요? 법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쉽게 발명할 수 있으면 특허를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돼 있는데, 쉽게 발명할 수 있다 없다가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되게 시비가 많이 걸려요. 그래서 진보성이 없으면 특허를 받지 못하고, 받더라도 나중에 분쟁이 터졌을 때 진보성의 하자가 있었던 게 나중에라도 발견되면 그 특허가 소급적으로 처음부터 없었던 걸로 죽어버리게 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 진보성이라는 단원에 대해서 배울 때 맨 처음에는 그 특허 요건이 출원 과정에서 만족이 돼야 된다라는 걸 배우게 되는데, 추가적으로 뭐도 같이 배워야 되냐면, 나중에 진보성 하자가 있는 게 밝혀졌을 때 어떻게 그 특허가 죽게 되는지, 그 무효가 되는 그 분쟁 상황에 대해서도 일부가 같이 배우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보성을 배울 때 그
진보성만 배우게 되는 게 아니고 나중에 발생하는 분쟁 내용까지 같이 학습을 해야 된다. 그래야 이제 진보성에 대해서 다 이해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뒷내용이 계속해서 개입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린 거였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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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공부 시간이요? 제 그 평균적인 그 수험생들의 시작 시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제가 하루에 공부 얼마나 했냐고요? 저는 1차 공부할 때는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공부를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 시간이 일단 애초에 많이 없는 상황에서 시작을 했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아침 한 제가 바로 집 앞에 그 제 학교까지 가가지고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다가 나중에는 이동하는 시간 아까워가지고 바로 집 앞에 있는 독서실에서 공부를 했었는데요. 보통 아침 한 10시에서 11시 정도에 독서실 가가지고 집에 한 새벽 1시에서 2시 정도 사이에 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침 10시부터 한 새벽 1시 정도까지 독서실에 있었는데 보통은 그 한 끼는 밖에 나가서 먹고 한 끼는 그냥 초코파이나 뭐 유부초밥 이런 거 먹고 그냥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2끼 정도 먹은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그 외 시간은 하루 종일 그냥 독서실에서 공부만 했는데 그 공부 시간 체크 같은 거를 하기는 했는데 그 한 제일 많이 했을 때가 한 12시간? 근데 12시간 찍으려면은 독서실 밖으로 한 발자국도 안 나고 공부만 해야 되거든요. 왜냐면 뭐 화장실 가고 뭐 책 정리하고 이런 거 다 빼고 진짜 순수하게 공부만 1시간, 책 본 시간만 12시간이라 가지고 그래서 정도가 맥스였던 것 같고 보통 평균적으로는 9시간에서 10시간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다 진짜 순수하게 공부만 1시간으로 체크하면은 진짜 하루 종일 공부만 해도 그 이상 찍기가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정도 공부를 했고 그리고 생각보다 1차 시험 이제 공부하시면 그렇게 안 느끼시겠지만 2차 하면은 그렇게 느끼게 되는데 1차 시험 공부는 그렇게 피로도가 높은 공부 유형은 아니에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왜 그러냐면 OX만 가리면 되거든요, 여러분. 이게 맞는 지문인지 틀린 지문인지만 하루 종일 가리면 되는 거라서 피로도 자체가 올라가는 공부 방법은 아닌데 2차 공부를 하시면 이제 쓰면서 공부를 하고 입으로 말하면서 공부를 해야 돼서 되게 피로해지기 쉽거든요. 그래서 좀 공부 시간을 확보하기에는 1차 시험이 조금 더 용이한 것 같습니다. 네, 그 정도 공부한 것 같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신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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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워라벨은 괜찮으신지. 변리사 업무하면서 워라벨이요? 사실 저는 일반 회사를 다녀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특허법인밖에 안 다녀봤기 때문에 제가 일반 회사와 비교해서 워라벨을 말씀드리는 거는 선을 넘은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하는 선에서만 좀 말씀을 드리면은 변리사의 장점에 대해서만 내용 제가 어떻게 일을 하는지 한번 대충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일단 변리사를 하면서 제가 잘했다라고 느끼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는 업무 스케줄을 제가 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냥 쉬고 싶으면 쉬어도 되고 대신 주말에 일해야겠죠. 뭐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일반 회사는 다 제가 다녀본 적은 없지만 제 친구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상사가 있고 그 위에 또 더 높으신 상사가 있고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특허 법인이나 특허 사무소는 일반적으로 자신의 위에 대표밖에 없어요. 그래서 누구 눈치 볼 일이 잘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런 거예요. 여러분 초등학교 때 구몬, 빨간펜 이런 거 해보셨나요? 그런 거 하면은 일주일 동안 내가 해야 되는 양이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변리사 업무가 똑같아요. 일주일 동안 나에게 맡겨져 있는 일이 있고 그것만 쳐내면은 아무도 뭐라 하지 않는 보통 그런 식으로 굴러갑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근무 시간에 딴짓 안 하면 야근은 거의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딱 이렇게 10시 출근해서 6시 반이나 7시쯤 퇴근하고 이렇게 살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건 회사마다 조금씩 다 달라서 정말 일이 많은 회사를 가면 좀 더 일을 많이 할 수도 있고 야근 더 많이 하는 변리사들도 많고요. 근데 보통 그런 사무소들은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를 거의 다 합니다. 그래서 일을 많이 해도 그만큼 돈으로 돌아오니까 그렇게 힘들어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말 출근은 그렇게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거의 안 하는 것 같고요. 이게 제가 그 제 친형이 회계사거든요. 제 회계사 한 대형 펌에서 한 8년 차 정도 된 사람인데 그 회계사보다는 워라벨이 훨씬 좋습니다. 이건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도면 되겠죠. 네, 질문 아까 네, 네. 그 자연과학 베이스는 제가 공부 시작을 21살 때 했거든요. 그 21살 때 했는데 수능 과탐 기억이 조금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그 물리랑 지구과학은 솔직히 말하면 베이스가 있었고요. 화학이랑 생물은 베이스가 없었어요. 저는 아예 없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때 제가 시험을 치던 시절에는 요즘엔 그러면 안 되는데 제가 시험 치던 시절에는 자연과목 4개 중에 하나를 버려도 3개를 잘 치면 합격할 수 있는 세대였거든요. 자연과학을 꽈랑만 면하면은 합격을 할 수 있다 이런 상황이어가지고 그렇게 공부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물리랑 지구과학은 베이스가 있어서 문제만 풀었습니다. 생물은 그 속성 강의 뭐 5개 맞추기 강의 이런 거를 수강을 했었고요. 그 실제로 그래서 5개 맞았습니다. 아무튼 화학은 그 한 3개 맞은 것 같은데요. 10문제 중에 한 3개 정도 맞은 거 있어. 화학은 사실 거의 다 찍어가지고 근데 이렇게 공부하시면 안 되고 요즘에는 다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입니다. 그게 있고 아까 한 가지 더 질문하신 게 뭐였죠? 회독이야. 그 회독이라는 개념이 조금 되게 애매한 것 같은데 저는 민법은 회독을 한 제가 그 1차 점수가 밝기 좀 부끄럽긴 한데 민법이 77.5점이었고 산재가 87.5점이었고 자연과학개론이 55점인가 이랬거든요. 근데 그때는 커트라인이 되게 낮을 때였어요. 제가 봤을 때가 커트라인은 70.8인가 그랬어요. 70.8 넘으면 합격인 거예요. 근데 제가 이게 한 73점 정도 나오는 점수였거든요 이때. 그래가지고 일단 점수가 이랬었는데 1차 되게 간신히 붙었어요 제가. 그 이때 제가 민법은 한 3회독 정도, 4회독, 3, 4회독 정도 한 것 같고요. 왜냐면은 제가 시간이 많이 없어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공부를 했냐면 거의 객관식 문제 돌리는 식으로 위주로 많이 공부를 했었어요. 여러분 나중에 시간이 없으면 객관식 틀린 거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보고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면 확실히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런 게 하나가 있었고 산재 같은 경우에는 산재도 한 그 정도 본 것 같습니다. 그 기본서 회독은 한 2번, 3번 정도밖에 안 하고 나머지는 다 객관식 돌리는 위주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 정도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이제 질문 여기까지 받도록 하고요. 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나머지 또 질문 사항 있으시면 여기로 그 카톡 주시면 제가 최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